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범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2월 27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네, 어제 AI와 관련된 기사를 다뤘었는데 좋은 댓글을 또 몇 분이 남겨주셨습니다. 참 그 전에 이제 희망이 생기고 공부에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할머니이며 용띠 72세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답글에 응원합니다. 저도 올해 환갑입니다. 2년 후에 또 어떤 분은 환갑입니다. 저도 박전무님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셨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40년생 용띠십니다. 그러면 52년생이시다. 그죠? 52년생이시고요. 참 우리가 이 공부하는 그 할머니 72세시면 아직 젊으신데 그죠? 공부하시는 모습 보면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멋있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아마 하실 겁니다. 다른 분들도 보시고. 자, 그리고 일본의 밸류업과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배주주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잉여이익의 재투자가 마이너스 요인이었고, 우리는 지배주주의 도덕성, 주주 환원과 같은 가버넌스 문제이기에 재벌 기득권에 휘둘리는 보수 정권에서는 거의 가망성이 없다는 것을 시장이 알고 있다는 것이네요. 되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잉여 이익의 재투자가 마이너스 요인. 과거에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이 왔던 이유가 일본도 그랬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재벌들도 실제 버는 돈을 땅 투자하면 거의 리스크는 없는데 땅값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었으니까 네, 그래서 80년대 후반에 그 일본도 그 땅에다가 많이 투자했었는데 이 잉여 이익에 대한 재투자가 사실 ROI가 Return on Investment에서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얼마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뭐 부동산 디플레이션을 겪으면서 마이너스 요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일본 전체적으로도 산업의 구조조정은 어느 나라에나 있는 건데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만 브라더스 같은 회사도 날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90년, 2000년을 가면서 계속 그 금융기관들을 어떻게든 살려놓으려고 그러면 그 나라 전체에 이 자금이나 노동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과감하게 너무 과잉 생산 캐파에다가 앞으로의 산업의 성장성이 낮다고 하면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뭐 국민들 세금을 가지고 계속 지원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살려놓으면 나라 전체적인 나라의 ROI가 떨어지고 ROE가 또 떨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일단 지배주주의 도덕성, 주주 환원과 같은 가버넌스 문제이기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좀 희망이 있다고 보는 게 과거에는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그 물적 분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을 때도 그 이후에 계속 물적 분할 자회사 상장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저도 약간 좀 실망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때 제가 얘기했던 그 이론 중에 하나로 이 broken window theory라는 게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 뉴욕에서 그 깨진 유리창의 차와 그냥
온전히 있는 자동차라 두 대를 딱 세워놓으면요. 깨진 유리창에 차가 2, 3주 지나면 그 안에 있는 핸들뿐만 아니라 거의 다 뭐 다 이제 빼가면서 완전히 폐차가 되어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건널목에도 가끔 보면 건널목에 그 변압기 같은 거 있는 거 위에 누가 종이컵 하나 더 올려놓잖아요. 커피 마시던 거. 그런 거 위에 올려놓으면 그 한 6시간, 7시간 지나고 나면 그 옆에 수두룩하게 뭐 담배값부터 해가지고 수두룩하게 쌓입니다. 그런 게 이제 브로큰 윈도우 디어리인데 네, 그런 게 처음에 해봤을 때 누군가의 비도덕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렇게 해도 되나? 저기다가 종이컵 올려놔도 되나? 저기다가 그냥 뭐 이래 쓰레기 버려도 되나? 물적 분할해가지고 상정해도 되나? 그런 측면에서 가장 먼저 그 종이컵을 올려놓는 사람도 문제이고 그렇게 올려놓으면 안 되게끔 어느 정도는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신호등이 있는 거잖아요. 알아서 다 이래 뭐 하면 되겠지만 신호등이 있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교통이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왜 4년 내내 이번에 에코프로의 그 에코프로 머티리얼스 이런 분할 상장을 오히려 에코프로 주주들이 왜 저거 빨리 승인 안 해주냐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보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잘 모르는가 보다.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종이컵 설정 놔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저는 계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뭐 댓글들만 쭉 봐도 많이 계몽이 되고 있고 그 계몽이 됐을 때 과연 변화가 있을까라고 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동학혁명은 처참하게 이제 좀 실패하긴 했어도 그 동학혁명의 정신 이런 거는 과거 임진왜란이 났을 때뿐만 아니라 보면 이 우리나라 이게 뭐라죠? 풀뿌리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도 그 적합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그 응집력과 어떤 공익을 해치는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속력이 대단하다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됐는데 조금 이게 좀 국가적인 싱크탱크가 있어서 이게 결국은 외국인 좋은 일만 시키지 않도록 좀 아주 짜임새 있게 좀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기재부 같은 데서 정말 진정성 있게 이래 좀 사람들 모아서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 자산운용에 있는 사람들, 국민연금에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국부론적인 관점에서 좀 대응을 전체적인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쨌든 이제 시작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덕성이라든지 거버넌스 문제 이 부분이 분명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관련된 기사가 있으니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하나만 더 읽을게요. 삼성전자 힘냈으면 좋겠네요. 인건비 때문에 TSMC가 어쩔 수 없이 일본에 공장을 증설했지만 인건비도 있고 인력이 없어서 그죠? 했지만 잦은 지진이라는 변수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 지진, 특히나 일본은 이 지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한국이 최고의 입지 아닌가 싶습니다. 인력 되고 지진 없고 열심히 일하고 기술력 되고 자본도 있고 그죠? 네, 좋은 댓글들 감사합니다. 자, 이 밸류업 프로그램 기사부터 먼저 하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에 맡긴 증시 밸류업 배당 강제 규정 없고 세 혜택도 빠졌다라고 돼 있고요.
자, 정부가 증시 부양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해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작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비롯해서 정책의 주요 내용을 모두 기업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풀어놓았을 뿐만 아니라 참여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2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은 오히려 지난달 처음 공개된 것보다 기업의 강제성을 부여하는 면에서 일부 후퇴가 됐고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와 같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상장사 자율로 공시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고요.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서 매년 각 기업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해서 회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거래소에 자율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가치가 적정한 수준인지 스스로 평가하는 현황 진단, 그리고 3년 이상의 중장기 목표와 도달 시점을 설정하는 목표 설정, 그리고 구체적인 경영 전략 방안과 추진 일정을 담은 계획 수립, 목표 달성 여부 평가와 주주와의 피드백, 결과를 공개하는 이행평가 소통 같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 공시는 연 1회가 기본이고 2년 차부터는 전년도 계획과 이행평가를 포함하도록 했고요. 계획이 변경되면 연중이라도 추가로 수시 공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당초 금융당국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산이 5천억 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라면 1년에 한 번씩 공시해야 하는 지배구조 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됐고요. 하지만 밸류업 정책 자체를 강제가 아닌 자율 위주로 운영하기로 하고, 해당 기업군을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하면서 최종적으로 자율 공시가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신 향후 발간되는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에는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의 공시 여부와 투자자 소통 능력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했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금융위는 공시 의무화는 오히려 의미 없는 형식적인 계획 수립과 공시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기업의 노력을 강제하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핵심 요소로 관심을 모았던 세제 혜택도 사실상 없는 수준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고요. 실제로 이날 정부는 기업 가치를 제고한 우수기업 10여 곳에 매년 5월 기업 밸류업 표창을 수여하고, 표창을 받은 기업에는 5종의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네요. 여기에는 도입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던 배당 확대 시 세액공제나 세금 감면 같은 파격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지원책은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그 다음에 R&D 세액 공제 사전 심사 우대,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 우대, 부가 법인세 경정 청구 우대, 가업 승계 컨설팅 분이라고 하네요. 자, 이중 법인세 공제나 감면 컨설팅도 국세청이 59개에 달하는 공제 감면 제도에 대해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줘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이다. 실질적인 세금 우대가 아니라 이미 각 부처가 운영 중인 세금 관련 심사나 컨설팅을 우선적으로 받게 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자, 모든 상장사가 혜택을 받지도 못한다. 모범 납세자 선정 우대 외 4개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자, 업계에서는 정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세제 혜택과 동시에
기업들을 움직일 최소한의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김태용 그로스힐자산의 대표는 고배당 기업의 세율을 조정해주는 세제 혜택이 핵심이었는데 협의 기관이 많다 보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면서 일본이 자체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프라임 시장에서 스탠다드로 한 단계 떨어뜨리는 제도를 운영하는 만큼 우리도 자기 자본 이익률 ROE가 자본 조달 비용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기업은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강등시키는 식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태용 대표가 좋은 제안을 했네요. 지금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래도 코스피로 이전을 하면 웬만한 국내 연기금 자금의 벤치마크가 코스피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가면 소위 말해서 좀 수급적인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있는 게 모양새도 좀 그렇고 근데 코스닥으로 강등시키는 식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네요. 근데 기업 가치가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는 대주주들은 코스닥으로 오히려 일부러라도 강등 당하려고 할 수도 있겠다.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기업에 저는 당근을 대주주한테 당근을 좀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요다음 기사도 같이 연결되는 후속 기사니까요. 그 후속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주 환원 세제 지원은 7월 이전에 발표할 것이다. 자,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싸늘한 반응이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추가 지원 체계에 쏠리고 있고 정부는 7월 이전에 더 많은 주주 환원을 유도할 수 있는 세제 지원 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또 기업 이사의 배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상법 개정을 상반기 중에 추진키로 했다. 요 상법 개정 추진하기로 했네요. 자, 26일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실에서 상반기 말 늦어도 7월까지는 연간 세제 개편안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배당소득세도 관련은 있지만 기업이 자사주 소각, 배당과 같은 친주주적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과거 투자세액공제와 같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에 활용되는 재원 가운데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해 주거나 대주주가 배당에 인색하지 않도록 배당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방안은 없다고 했네요. 자,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던 금융투자세는 올해 법 개정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또 주식을 매도할 때 내는 증권거래소도 현재 0.18%에서 내년 0.15%로 하향 조정을 추진한다. 여기에 ISA 납입 한도를 연 2천만 원에서 연 4천만 원으로 그리고 연 2천 내더라도 그동안은 한도가 1억이었는데요. 이번에는 2억으로 상향을 한다고 했죠. 그리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언급한 상속세 개편도 계속 추진하고요. 기재부는 지난해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현재 연구 결과 초안에 대한 보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에 상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고 올 하반기 중에 이사의 사익 추구 규제를 목적으로 도입한
기회 유용 금지 규정을 개선한다. 이사의 사익 추구 규제를 목적으로 도입한 기회 유용 금지 규정을 개선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기회 유용 시에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명시하고 이사의 배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네, 요게 좀 파워풀할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정부가 금융위에서는 어제 정도에 발표를 했는데, 네, 정부에서 상반기 중에 네, 이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인가요? 네. 요 관련돼서 요 기사 밸류업하고는 상관없지만 굉장히 상관이 있는 요 기사까지 얘기하고 이 총체적인 밸류업에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고려연하고 영풍 치열한 장외 신경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배당금하고 정관 변경을 놓고 기싸움을 하고 있다는데 사상 첫 주총 표대결 앞두고 소액주주 위임장 확보 사활을 걸고 있다는데, 자, 다음 달 고려아연 정기 주총을 앞두고 최대 주주인 영풍과 고려아연이 소액주주 의결권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결산 배당을 올려야 한다는 영풍 측 제안이 이번 주총의 표대결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우군과 국민연금이 어떤 선택을 할지 신한 관심이 쏠린다고 합니다. 자, 재계에 따르면 영풍 측의 의결권 대행사인 KDM 메가홀딩스 등은 지난주에 고려아연 주주 방문을 시작하면서 의결권 확보 작업에 들어갔고요.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고려아연의 정기 추총 전까지 다음 달 19일이네요. 3월 19일 소액주주의 위임장을 최대한 확보하자는 전략이고요. 이에 맞서서 고려아연도 이번 주부터 주주 방문 작업을 시작해서 주주들 의결권을 위임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영풍은 고려아연 경영진이 주총 의안으로 올린 배당 결의와 정관 일부 변경에 대해서 주주 권익 침해가 우려된다면서 반대 의사를 밝혔고요. 고려아연은 지난 19일 공시를 통해서 주당 5,000원의 결산 배당안과 신주 인수권 및 일반 공모 증자 등의 조항 변경을 추진하는 안 등을 정기 주총 안건으로 올렸네요. 자, 다만 정관 일부 변경안의 경우 영풍의 지분율이 32%를 넘어서 부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정관 변경은 특별 결의 사항으로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네, 그리고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을 해야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간 고려아연 정기추총 참석률이 80% 내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며 이 안건에서는 영풍이 승기를 잡을 확률이 높다. 주총 참석률이 엄청 높네요. 80%. 자, 배당 결의의 건은 보통 결의 사항으로 참석 주주의 2분의 1 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서 이번 주총에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말씀을 드리면, 자, 기업이 생산을 해서 매출을 발생시키고 그 매출에서 여러 가지 비용들 다 떼고 나면 순이익이 남잖아요. 자, 그 이익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텍스, 정부에서 텍스를 떼갑니다. 텍스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마지막으로 텍스 전에 나온 이익이 고스란히 주주의 몫이 돼야 되는 거죠. 네. 자, 그 주주의 몫이라는 게 기업에 유보를 시키든 뭘 하든 그 기업은 주주의 기업이니까요. 자, 그런데
어느 나라든 이제 텍스가 있으니까 그죠? 법인세를 떼고 그 남는 걸로 이제 배당을 주는데 그 배당을 주는 거랑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이든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미약해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밸류가 많이 디스카운트 돼 있던 부분을 이번에 개선시키겠다. 네, 그런 거잖아요. 자, 거기서 왜 최근에 이 대주주에 대한 문제가 아까 댓글에서도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론이 되냐면 그 주주의 가치 제일 마지막으로 법인세 떼주는 거 다 감안했을 때 이 코스트에 해당되는 거 경영진은 어쨌든 수익을 많이 내려고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그 경영학 교과서에 보면 대리인 코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에이전 코스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대리인 코스트가 뭐냐면 미국식 자본주의에서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놨더니 이 전문 경영인이 주주 가치 극대화를 위한 게 아니라 몰래 회사 돈을 가지고 사적인 걸로 쓸 가능성에 대한 코스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문 경영인으로 맡겨놨더니 일을 정말 잘할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걔 내 친구 아들이야. 걔 누가 부탁해서 마구마구 이렇게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없는 인력을 뽑는다든지 아니면 거래처에서 여기는 똑같은 원재료를 50원에 제공하는데 저기는 우리 아버지 친구의 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부탁을 해서 뭐 하면서 60원에 원재료 제공하는데 써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 다 아울러져서 대리인 코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대리인 코스트에 대한 부분은 경영학 교과서에서는 분명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결정적인 가장 큰 이유는 이 대리인 코스트예요, 사실은. 방금 제가 몇 가지 예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대리인 코스트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 투자가 미국은 기관 투자가의 비율이 대주주 보면 전부 다 블랙락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관들이 80% 이상 이렇게 쭉 돼 있잖아요. 그 기관들이 봤을 때 뭐지? 설마 그 회사를 설립한 파운더라도 쫓아냈잖아요. 스티브 잡스도 한번 쫓겨났었고 언제든지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도 잘하면 뭐 여차하면 쫓겨날 수가 있어요. 그런 긴장감을 갖고 내가 이 회사를 설립을 했지만 이 회사를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 올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감시를 누가 하냐면 그런 기관 투자가들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의 사례를 잘 보시면 오픈 AI의 샘 엘트만을 어떤 이유든 이 AI가 너무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면 인류의 재앙이 될 수가 있으니까 약간 보수적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사회에서 알트만을 잘라냈어요. 명분은 좋습니다. 하지만 기업 가치를 크게 키우고 싶어하는 주주들 입장에서는 뭐야 니네들이 감히 알트만을 잘라 하면서 그걸 뒤집잖아요 또. 그러면서 그 이사회가 쫓겨나죠. 그게 미국의 주식 회사가 그동안에 오랜 기간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지금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주주 자본주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에 고려아연 이 지분 경쟁이 있잖아요. 이 고려아연 지분 경쟁이 있죠. 바로 얼마 전에는 SM 이수만 회장께서 뭐 이수만 좀 프로듀서 그렇게 라이크 기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기관에서 여러 번 지적했었어요. 우리자산운용인가 거기서 여러 번 주주 서한도 보내고 했는데 안 들었었죠. 자 그러다가 이번에 그렇게 경영권이 바뀌는 걸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이제 드디어 그 변화가 시작됐구나.
주주의 힘을 보여주는 게 변화가 시작됐는데요. 자, 여기서 솔루션 몇 개를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증권회사나 어떤 식으로든 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편하게 전자주총에서 전자의결권제도, 전자투표제도 도입하는 것들이 많아지거든요. 이런 것부터라도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모든 상장사는 올해 연말까지 전자투표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라. 요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정부가. 요 정도는. 그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정말 이 회사가 10조짜리인데 2조고, 아니면 이 회사가 1000억짜리인데 지금 200억, 300억에 거래되고 있으면 이 회사를 나는 절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면 이 회사 남은 지분을 다 사야죠. 이 회사를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이 회사 남은 지분을 다 사야 되고요. 경영권을 지키고 싶다 하면 주식수를 훨씬 많이 사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경영권을 받고 뭐 프리미엄을 주고 팔고 사고 하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경영권 프리미엄, 그 전체 주주가 다 들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전자투표제나 뭐 이런 것도 잘 안 되다 보니까 지분 한 30몇 프로만 가지고 있으면 소위 말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가장 큰 해결책 중에 하나 반드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게, 이 소액 주주들이 주총에서 다 열심히 본인 일을 하고 본업도 있고 하니까 주총장 못 가잖아요. 그리고 슈퍼 주총대 해가지고 한 날 딱 맞춰가지고 해버리고 못 갔을 때 이렇게 전자 투표를 통해 가지고 의결권 행사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고요. 그렇고 증여세나 상속세 그런 부분도 분명히 낮아져야 됩니다. 지금처럼 60몇 프로가 아니라 한 30%대만 해도 그 정도면 얼마든지 그 부분은 대주주 쪽에서 받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증여세를 낮춰주는 게 결국 세수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10조짜리가 3조에 평가되다가 제대로 평가받아가지고 3조로 60% 세금을 걷는 것보다 3, 68, 1조 8천원 걷는 것보다 10조짜리를 10조 가치로 만들어서 증여세 35% 받으면 3조 5천억 받는 거라고. 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좀 해야 될 얘기는 많은데 여러 번 이 부분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변화는 시작이 됐습니다. 변화는 시작이 됐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국민연금이나 이 기관들이 우리나라 좋은 주식을 조금 이렇게 이 셀던 뉴스하고 빠졌는데, 어제도 보니까 외국인만 샀어요. 오히려 기관들은 팔고. 주가가 이제 떨어지면 기관 투자가들이 좀 많이 취득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그런 연기금을 비롯해서 보험사, 변액보험 이런 데 있잖아요. 많이 취득을 이번에 해야 됩니다. 7월 달에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세제 지원이 나오기 전까지 많이 취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대주주들도 아마 주식을 더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천천히 밸류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달러 공습 중국 테무, 노동 착취의 산물이다. 미국 의회가 인권 카드를 꺼냈다고 하나요? 자, 미국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싼 공산품을 그동안에 20년 넘게 도입을 해왔는데, 과연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조치를 취할까 좀 궁금했거든요. 네. 자, 글로벌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테무가
미국에서 수입 금지 철대를 맞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미국 의회에서 테무가 판매하는 상품이 강제 노동의 산물이므로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제기했기 때문인데 시장에서는 테무의 미국인 가입자가 1년 새 약 4천만 명이 늘어나면서 위기의식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요. 25일 미국 테크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블레인 루에케 마이어 공화당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이 미국도 안보부와 기타 정부 기관의 테무를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위반자 명단에 올려달라고 요청을 했군요. 지금까지는 제조업체들이 적용 대상이었는데 유통업체 중에 처음으로 테무에 적용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아, 그렇네요. 테무는 유통업체인데. 미국 정치권에서는 테무가 상품 공급업체의 강제노동을 막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요. 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6월에 패스트 패션과 위구르 대량 학살 중간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테무의 공급망이 강제노동으로 오염될 위험이 매우 높다면서 테무에는 UFLPA 준수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없고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이 정기적으로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보장할 뿐이라고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중국 특위는 테무뿐만 아니라 쉬인과 나이키,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에도 UFLPA 준수 방안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고요. 테무 측은 우리는 외부 판매자를 위한 플랫폼이며 수출입은 공급업체가 담당하는 것으로 해당 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고요. 테무가 제재 논란에 휩싸인 것은 너무 빠른 성장세 때문인데 지금 지난해 미국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1위를 기록을 했고요. 22년 9월에 미국의 서비스를 출시한 이후로 지난해 1월 가입자는 1,300만 명이었는데 올해 지금 5,100만 명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지난 11일 열린 슈퍼볼에서는 30초에 700만 달러에 달하는 광고를 4차례나 송출하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고요. 단번에 수백억 원대 광고비를 쏟아낼 만큼 중국 쇼핑몰이 미국을 공략하고 있다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입니다. 자, 테무의 모회사인 핀도어 홀딩스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돼 있지만 아직 지난해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고요. 번스타인 분석가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액 GMV는 160억에서 17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이 됩니다. 디인포메이션은 정보원을 이용해서 미국 정치권의 압박은 슈퍼볼 이후 더욱 거세졌다면서 의원들이 정부 기관과 국토안보부 등의 테무를 UFLPA 위반 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했고요. 미국에 들어오는 제품이 법을 준수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면 테무는 이 명단에 추가돼야 한다고 캐럴 밀러 공화당 하원 의원도 얘기를 했네요. 디인포메이션은 지난해 6월 중국 특위 보고서의 스크린샷에는 신장산 면화 등 제품 표시가 있었으나 최근의 테무 사이트에는 신장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편 블룸버그는 미국이 중국 소매품의 과도한 침투로 무관세 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고 지적을 했고요. 중국 세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테무, 쉰 등 초저가 직구 쇼핑앱 수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69% 성장한 620억 달러, 약 82조 5,500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위구르 강제 노동방지법은 뭐냐면 22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이나 소수민족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이나 이를 취급하는 기업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인데 테무가 이 리스트에 오르면 사실상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네. 근데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을 못하게 하면 위구르 지역 쪽에 일자리가 또 줄어드는 부작용은 있지 않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한국 10% 관세 땐 FTA 위반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돼 있는데,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의 이 공약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위반이라는 미국 통상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네요. 미국 무역대표부 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이 20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코트라 주체로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트럼프가 한국처럼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도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며 한미 FTA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긴 이거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했잖아요. 협상을 합의를. 자,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한미 FTA 재협상이 이루어진 것을 재확인하면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미 FTA 결함에 대해 과거 행정부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강조를 했고요. 커털러 부회장은 2006년 한미 FTA 협상 당시에 미국 수석 대표였었네요.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10% 일괄 관세 공약과 관련해서 다자주의 교역 체제에 정말로 큰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미국이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서 필요한 동맹과 파트너의 협력을 얻는 게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를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 모든 국가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무역 도구들을 점검하고 그런 조치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요 삼성전자 얘기인데요. 삼성전자 6G 선점하자 엔비디아와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AI를 바탕으로 차세대 통신 기술인 6G를 연구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AI RAN 얼라이언스 창립 멤버로 참여하게 됐다네요. RAN은 무선 접속망,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를 뜻한다고 합니다. 이 AI RAN 얼라이언스는 2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4에서 공식 출범을 했는데, 이 얼라이언스에는 삼성전자, 엔비디아, ARM, 그리고 소프트뱅크, 에릭슨,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미국의 노스이스턴 대학이 들어갔네요. 이렇게 통신 소프트웨어 기업 10곳과 1개 대학이 창립 멤버로 참여했네요. 노스이스턴 대학, 보스턴에 있는 대학인데 참여했네요. 삼성전자는 얼라이언스 참여로 AI를 무선 통신 기술에 적용을 해서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고 통신망 효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6G 연구를 추진해서 생태계 확장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이고요. 이 얼라이언스는 RAN을 위한 AI for RAN, 그리고 AI and RAN, 여기서 RAN에서의 AI 등 3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기술 연구를 수행한다고 합니다. AI for RAN 워킹그룹은 주파수 비용,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해서 AI 머신러닝을 활용한 무선 통신 최적화 기술을 연구한다고 하고요. AI and RAN 워킹그룹은 효율적인 자원 관리와 인프라스트럭처 활용 극대화를 위한 AI와 무선망 융합 기술을 연구하고, 자, AI인데 on RAN 워킹그룹은 무선망에서의 신규 AI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발굴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이 같은 활동으로 도출된 기술 보고서, 백서 등 연구 결과물은 미래 서비스 발굴과 기술적 요구사항, 규격 등 6G 표준화와 상용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삼성전자 측의 설명이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